흔히 강대국 사이에서 한국의 처지를 말할 때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라는 표현 정말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최근 한국이 이 낡은 비유를 완전히 깨부수고 세계 무대에서 아주 새로운 역할을 맡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제대로 한번 파헤쳐보죠. 바로 대한민국의 야심찬 변신, 돌고래 전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전략의 한가운데에는 글로벌 중추국가, 줄여서 GPS라는 개념이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지정학적 위치가 중요하다 이런 단순한 뜻이 아니에요. 국제 질서의 판을 짜는 데 있어서 이젠 구경꾼이 아니라 직접 참여해서 주도하는 핵심 플레이어가 되겠다는 그런 선언인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변화가 한눈에 들어오죠. 과거에 새우가 강대국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을 그냥 따라가기만 했다면 이제는 영리한 돌고래가 돼서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또 강대국 사이를 유연하게 헤쳐나가면서 우리만의 자율성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생각의 전환이에요. 자, 그럼 이런 말들이 그냥 멋진 구호에 그치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벌써부터 아주 구체적인 증거들이 막 나타나고 있거든요. 한국이 어떻게 새로운 글로벌 플레이어로 떠오르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특히 2025년 하반기는 한국 외교사에서 정말 기록에 남을 만한 순간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불과 한두 달 사이에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열었죠. 곧바로 G20에 가서는 핵심적인 중재자 역할을 해냈죠. 그리고 마침내 2028년 G20 개최국으로 딱 획정되는 쾌거까지 이뤘습니다. 정말 숨가쁘게 이어진 외교적 승리였어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큰 국제회의를 유치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 문구가 핵심을 짚어주는데요. 이제 한국이 국제사회에 주요 논의거리를 던지고 또 규칙을 만드는 그런 리더 그룹에 들어왔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거, 바로 그게 진짜 의미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특히 그 시작적이었던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보여준 외교력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비결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게 한국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중국이 자유무역이란 표현 갖고 계속 싸우니까 한국이 견고한 무역이라는 정말 절묘한 대안을 제시해서 합의를 딱 이끌어냈거든요. 단순히 회의장만 빌려준 게 아니라는 거죠. AI, 공급망, 심지어 인구 문제 같은 것들을 먼저 꺼내면서 자, 우리 이런 거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고 판을 짜는 능력을 확실히 보여준 겁니다. 자, 이렇게 국제 무대에서 목소리를 키우다 보면 필연적으로 마주치는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죠. 바로 미국과 중국, 이 두 거인 사이에서 도대체 어떻게 균형을 잡을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미국과의 관계는 이제 아주 실리적으로 변했어요. 일종의 그랜드 바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세요. 한국이 미국의 핵심 산업인 조선업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는 대신 그 대가로 우리 안보의 오랜 수건이었던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받아온 겁니다. 철저하게 서로 필요한 걸 주고받는 그런 거래적 동맹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중국의 반응이었어요. 예전 사드 사태 때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차분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중국의 아주 복잡한 계상이 깔려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선 한국이 아예 한미일 군사동맹에 완전히 착 달라붙는 최악의 상황보다는 차라리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자율적인 강국이 되는 게 낫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성장을 이제 무조건적인 위협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관리하고 때로는 이용할 수도 있는 새로운 변수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담대한 외교를 하려면 그걸 뒷받침해줄 막강한 힘, 특히 경제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런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려면 그들을 움직일 만한 지렛대가 필요하니까요. 자, 그럼 이 거대한 글로벌 전략을 움직이는 돈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놀랍게도 그 실마리는 한국의 한 지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프로젝트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니, 저 거대한 나라들 사이에서 이런 외교를 하려면 정말 막대한 자원이 필요할 텐데 과연 그 돈과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지정학과 경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명확히 보입니다. 이 모든 국가 전략의 중심축에 정말 예상치 못한 곳이 등장합니다. 바로 전북입니다. 전북 전략의 심장에는 바로 이 숫자가 있습니다.
1200조 원. 전주에 분부를 둔 우리 국민연금이 굴리는 돈이죠. 이 어마어마한 자본의 중력이 전 세계 금융회사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핵심 동력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 엔진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세 가지 축이 맞물려 있습니다. 첫째, 국민연금이라는 강력한 자석이 글로벌 자본을 끌어당기고요. 둘째, 새만금에 들어서는 배터리나 신재생 에너지 공장들이 돈이 필요하다라는 거대한 수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셋째, 바로 그 돈의 핵심 공급원으로 중국 자본을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 계획에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민연금과 새만금이라는 강력한 강점이 있는 반면에 금융 전문가나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뚜렷한 약점도 있죠. 또 미중 갈등은 잘만 활용하면 기회지만 자칫하면 이 모든 걸 망가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위협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다시 큰 그림으로 돌아와서요. 이 경제 프로젝트를 국가 전략과 연결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위험하고 또 성공했을 때 얼마나 큰 보상을 가져올 수 있는지 한번 따져볼 시간입니다. 결국 이건 정말 거대한 도박입니다. 성공하면 세계적인 녹색 금융 허브가 되면서 중국과의 경제적인 완충지대까지 확보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실패하면 우리 핵심 인프라를 중국 자본에 내주는 트로이의 목마가 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엔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그야말로 양날의 검인셈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새우가 아닌 돌고래가 되어 이 거친 파도를 직접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과연 이 담대한 항해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안전망 하나 없는 위험한 외줄타기로 끝나게 될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